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경제서적, 주식서적,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북리뷰,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책이죠. 세계 경제 지표의 비밀. 이 버나드 보몰이라는 이코노믹 아웃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책을 구입해서 읽어가면서 혼자만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저와 함께 차츰차츰 한 챕터씩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북리뷰 에피소드 2고요. 오늘은요. 초보자를 위한 경제지표 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경제지표 중요한 건 알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이 여파가 미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데요. 이 경제지표 내에서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이 용어들을 몰라서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 통해서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이거는요, 책 페이지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약 10장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요.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용어 정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던지요.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가령 의학계, 또 변호사, 뿐만 아니라 주식, 경제, 다양한 분야, 정치까지 그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경제 지표들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용어, 연율입니다. 영어로는 annual rates라고 하는데요. 경제 지표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바로 그 시속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시속 몇 킬로냐, 몇 미터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동차가 얼마만큼 빠르게 가고 있는지, 사람이 얼마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를 측정하듯이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이 연율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1년 동안 얼마만큼 빠르게 경제가 진행되고 있냐 이것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 경제 전문가들도요. 연간 기준으로 경제 성과를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단어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기 순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단어인데요. 딱 들어만 봐도 알겠죠? 경기가 뭔가 순환되고 있다라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경제도요, 우리의 기분처럼, 사람처럼 이 높고 낮은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기복이 존재합니다. 때때로 가계 소득이 증가할 때도 있고요,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때도 있고, 기업이 사람을 더 많이 증가할 때도 있죠. 이렇게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시기가 있고요. 때로는요, 너무 어려워서 경제가 성장의 기미를 좀처럼 안 보여주는 달진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요, 경기 침체기와 같은 경기 수축이 발생하기도 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한번 또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경제 회복의 시기가 지나기도 합니다. 경제란 마치 사람처럼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돌아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시 IMF 시기, 금모으기 시기를 거쳐서요, 한참 경제가 활황하고 부동산 가격도 치솟는 시기가 있다가 또 요즘처럼 가계 대출이 늘었다, 이런 시기처럼 계속 변화하는 게 바로 그 경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이요. 활발한 호경기와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불경기가 번갈아서 발생하는 이 변동 과정을 우리는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경기는요, 왜 순환하는 거죠? 그냥 좋게만 유지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안 좋은 곳은 안 좋게만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요. 때때로 소비자도요, 기업도요, 나라도요,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실수나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경제라는 게 돌고 돌면서 마치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요. 정말 이 사람 한 사람의 감정처럼 이 순환하듯이 변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순환에는요, 이 정해진 단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첫 번째 단계는요, 여기 있습니다. 고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 경제활동 또는 이 생산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조금 경제가 내려옵니다. 경기 후퇴기라고 부르는데요. 경제가 실질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가계, 부, 또 신뢰가 점차적으로 무너지고요. 기업이 온갖 종류의 금융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죠. 이러한 경기 후퇴기는 6개월에서 긴다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경제가 마침내 침체기의 바닥을 다다르는 경제 공황 시기인 거고요. 조금 회복도 합니다. 경제가 전환점을 넘어서 회복기 또는 성장기로 진입하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올라갑니다. 경제활동 또는 생산 수준이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경기 확장기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경기의 고점이 되는 이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는 돌고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의 역사상을 되돌아봤을 때 경기 순환이 몇 번 일어났냐라고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니까요. 1854년부터 측정했을 때 약 33번의 경기 순환 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평균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된 기간은 16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11번의 완전한 경기 순환 사이클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불경기는요, 평균 11개월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평균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기 전에 시장은 더 평균적으로 긴 성장기를 누렸다라는 특징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도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컨센서스 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기상 일기예보에 한번 빗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비 안 옵니다 라고 하고 나갔는데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풍날에 비가 오는 날, 어디 여행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 날도 있죠. 종종 기상청의 예보는 빗나가기 마련입니다. 시장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도 빗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원유 재고 관련해서 실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컨센서스라는 예측치가 공개가 됩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이 곧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PPI, CPI, PCE, 원유 재고 이 정도 나올 겁니다라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내놓은 예측치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경제계에서 나름 일기예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온 수치는요, 이 예측치와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미 그러한 뉴스를 예측했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선반영인 겁니다. 오히려 예상을 빗나간다면요, 주식과 채권, 통화 가치를 동요시킬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본다라면 블룸버그, 다우존스, 로이터, 마켓뉴스, 인터내셔널 등 이 금융 전문 통신사들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예상을 묻는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이걸 컨센서스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각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답변의 평균치가 바로 컨센서스 전망치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단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 moving average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한 달 1개월짜리 경제 지표만 이 자료만을 가지고 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려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시장을 너무 확대 해석할 수도 축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근본 동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경제 수치의 이동평균선, 어떻게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개의 좀 수치, 여러 달을 보고서 이
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건데요. 이 이동평균은요, 가장 최근 고정 계열수의 수치들을 평균한 값이라고 보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3개월치의 이동평균 선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수치가 추가되면 이전 수치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역시나 이동평균 선 가지고만 또 미래를 계속해서 확신하고 예측하는 건 역시 매우 어려운 점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번째 단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명목 달러 대 실질 달러. 다른 말로는 현재 가격 대 불변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달러화로 측정되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공장의 노동자의 임금이 지난 1년간 5억 달러 또는 5% 인상되었다. 라는 예시가 있고요. 또는 A 회사의 스웨터 매출이 1년 전 2억 달러에서 올해 2억 2천만 달러로 10% 증가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 눈에 보이는 수치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명목 달러,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말한 수치인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달러는요, 그냥 수치에 담겨있는 정보의 일부분만 전달해주는 현재 달러 가격입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다라면 이 증가폭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 공장의 임금이 1년간 5%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본다라면 1%만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A 회사의 스웨터 매출이 이만큼 늘어났다, 10%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스웨터의 가격이 인상해서 말 그대로 이 매출이 그만큼만 늘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목 달러는 눈에 보이는 숫자의 증감을 말해주지만 실질 달러, 이 불변 가격은 물가 상승이 대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익이 증가한 게 맞는지를 감안할 수 있는 달러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명목 달러와 실질 달러 나눠서 구분을 하고 경제학자들은 둘 다 체크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명목 달러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현재 가치를 단순 반영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 달러는 생산 및 판매된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해준다. 그 이유는요. 현재 가치로부터 인플레이션 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목 달러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개로 왜 통일하지 않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명목 달러로 표현된 이 경제 규모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정말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액수가 궁금하기 때문이겠죠. 생산량과 생산 총액의 증가를 통해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했나 판단하고자 할 때는 실질 달러를 보면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려우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6번째 단어도 함께 보시죠. 바로 계정과 벤치마크입니다. 이 트레이더들과 자산운용 전문가들은요, 이 최신 뉴스들, 최신 경제 지표들에 굉장히 굶주려 있고요. 민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의적절한 정보일수록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요. 더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접근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집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개될 것이 알려진 경제 지표들은요. 빡빡한 일정과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확성이나 완성도가 간과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경제 지표들의 최초 보고서는 신뢰성이 다소 부족한, 따라서 예비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정 또 벤치마크 두 가지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단어가 다릅니다. 벤치마크 개정은 1년에 한두 번 정부가 새로운 계절 조정 요인들을 소개하거나 통계 방법론 자체를 공식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벤치마크 개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월별 개정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빈번합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조금 더 부족했다,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을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계절 조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seasonal adjustment라고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요, 발표에 앞서서 계절 조정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한 계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이게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예시를 먼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들이 다른 계절, 다른 기간에 비해서 11월과 12월에 더 많은 쇼핑을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들을 많이 사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끝나면 1월과 2월의 소매 판매는 종종 감소세를 보입니다. 또 봄에는 여름 방학 동안 돈을 벌기 위해 미리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인해 구직자의 숫자가 급증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8월 중순에는 이와 반대로 학교로 돌아가며 고용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자동차 생산업체가 다음해 신차 생산을 위한 생산 라인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가동을 중단하는 7월에는 산업 생산이 함께 하락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적인 이 달이 지나함에 따라서 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변화하는 일상의 특성과 변화는요. 경기의 순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걸로 경제의 건전성의 근본적인 변화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조정을 제하는 과정을 겪는 거고요. 하지만 계절 조정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계절 조정 요인이 경제 지표에 적용된 이후에도요.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산출될 수 있는데요. 가령 강설, 홍수, 테러, 파업, 주요 기업들의 파산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모두 경제의 터닝 포인트를 암시하지 않는다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요, 북리뷰 함께 봤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이 초보자를 위한 경제지표 영어 정리 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책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좀 해결되었길 바라겠고요. 책 없이도 내가 책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음 챕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